뻥튀기 해가지고 장부를 속이려는 거 아니냐, 주가를 조작했다, 구속이 되셨고요.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서 막 폭탄이 내려떨어질 때는 전우끼리 모여서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폭탄이 다 지나가길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걸 카카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의 경우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싸웠거든요. 제일 관건은 그거겠죠. 김범수 창업자한테 칼이 가느냐 안 가느냐. 카카오는 그 모든 거는 당하더라도 그것만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오늘은 전방위 압박을 받는 카카오 동골 쇄신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일단 그 카카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의외로 지금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좀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카카오의 뭔가 쇄신 노력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냐,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쇄신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이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쇄신이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무 떨어졌으니까 한때 5, 6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20조 정도로 이렇게 그 이하로도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 한 20조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리스크 관리와 별개로 사업은 꽤 괜찮게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분기, 3분기 모두 다 크게 성장했고, 물론 여기에는 SM 인수 효과가 굉장히 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했고, 뭐 4분기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판 리스크는 굉장히 핵폭탄과 같지만 그와 별개로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그 주가 별개로 리스크 문제, 그 평판 리스크 문제는 지금 계속 점입 가경에 이르고 있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정말 저희가 4개월 전에 방송했지만 그때쯤 되면 이젠 슬슬 이제 정리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4개월 딱 지나니까 아니 이런 지뢰밭이었네 뭐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나선 상황이죠. 물론 김범수 창업자가 예전에 안 나섰던 건 아니었고 계속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논란이 될 부분은 이제 싹 정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뉴스도 나왔는데 카카오 사명을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절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CA 협의체라고 그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조직을 세팅을 했는데, 원래는 거기에 조직 구성이 그 다른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내부 구성원이 좀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의장을 맡고, 그리고 뭐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신아 그 카카오 벤처스 대표가 또 공동 의장으로 이렇게 맡아서 같이 이렇게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CA 협의체 아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투자 같은 경우 대규모 투자가 나올 때는 그걸 이제 심의에 붙여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KPI, 그 자회사들의 KPI를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수십 개 위원회를 이제 총괄해서 그 회사의 모든 걸 다 그 컨트롤하겠다, 결정하겠다. 원래는 카카오가 우리는 끝까지 스타트업 정신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정을 했죠. 우린 대기업이다. 알고 보니까 자산 규모가 벌써 15위나 됐다. 우리도 대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CA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에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의장을 맡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아 공동의장께서 3월 달인가에 이제 카카오의 정식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주총이 열리고 나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정신아 대표는 이제 새로 대표가 될 뿐이죠. 대표 내정자인데, 일단 나이는 50세예요. 우리 나이로 50세, 75년생.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젊은 여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편인 것 같고, 그런 젊은 여성에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를 맡긴 건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시작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죠. 거기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베이, 에이펙, 그 아시아 태평양 쪽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이제 이베이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K큐브 벤처스죠. 그렇죠. K큐브 영입됐다가 그 회사가 지금 카카오 벤처스로 이름이 바뀐 거고,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의 대표까지 맡은 이런 이제 사회생활 이력을 갖고 계시고요. 일단 그 내부 분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서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커리어는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실행하는 일보다는 기획하고 생각하는 일을 주로 한 분이에요. 뭐 이제 그 에이펙에서도 주로 이제 자기는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런 전략을 세우고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하시고, 그걸 진짜 운영하거나 이런 쪽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여기서 전략을 세운 걸 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무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서비스 운영 경험 이런 거가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신 분이고, 네이버에서 이제 한 3, 4년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약간 조직 내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 네이버에서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싸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저의 추측이라서 네. 제가 단정할 수 없는데 네. 직급을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네이버 시절에 수석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다가 이제 카카오로 옮기셨는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은근히 수석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임원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직급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수석부장이라는 거 볼 때 네이버에서 막 밀어주는 그런 조직 내에서 막 밀어서 막 쭉쭉 올라갈 것 같다라고 평가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아 대표님이 어쨌든 업적이 있어야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업적을 카카오 벤처스에서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카카오 벤처스가 VC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엄청난 성과를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신아 대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전에 전신인 K큐브 벤처스 시절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였던 그분이 거기 초대 대표를 했을 때 만들었긴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분 이제 임지훈 대표가 굉장히 기존 VC 업계와 다른 문법으로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예전에는 VC 업계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IPO 직전 혹은 그 지직전에 있는 회사들에게 규모감 있게 한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를 넣어서 큰 리스크 없이 회수하는 공모주 이제 투자를 통해서 회수한 게 이제 주류였는데, 임지훈 대표가 약간 성공 방정식을 확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카이스트 동문 위주로, 물론 뭐 카이스트 동문만 투자한 건 아니었고, 다 많이 투자했는데 어쨌든 A팀이라고 판단되는 굉장히 좋은 인력으로 구성된 팀의 초기에 투자를 했고, 그거를 굉장히 흩뿌리듯이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뭐 10억까지 이렇게 흩뿌리듯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일반화됐어요. 이게 완전히 표준 전략이 됐는데, 일종의 초기 투자사에.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카카오 벤처스가 굴지에 이제 VC로 확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에 사실 60, 70%는 임지훈 대표가 있다는 게 맞고, 근데 딱 이 방법론을 만든 거랑 나중에 회수하고 이걸 규모화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걸 정신아 대표가 했어요. 굉장히 좋은 편판과 그리고 뛰어난 행정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임지훈 대표가 잘 뿌렸던 거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짐으로써 정말 엄청난 그런 액수가 재무제표에 찍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아 대표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남자 대표만 쭉 있다가 한성숙 대표를 이렇게 발탁을 했고, 실제로 한성숙 대표가 여성계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도 하고 관련 행사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 이미지가 그때 좀 많이 바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도 최수진 대표가 이어서 함으로써 여성 CEO의 뭐랄까 브랜드 효과라든지 그런 걸 잘 누렸는데, 카카오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인사가 좀 파격 인사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지훈 대표하고 정신아 대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나이가 더 많아요. 네. 정신아 대표가. 그래서 정신아 대표가 선배고 컨설팅 그룹에,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일을 하다가 이제 임지훈 대표가 먼저 퇴사하고 다른 데 거쳐서 이제 K큐브 벤처스로 와서 대표를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선배를 영입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K큐브 벤처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카카오 벤처스가 됐는데, 지금은 뭐 둘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죠.
둘 사이가 지금은 그 인센티브 문제로 약간 소송전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좀 갈등이 있는 사이인데 그래도 한때는 같이 이렇게 신뢰하는 사이니까 같이 일을 했겠죠. 근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이제 이 시점에 정신화 대표라는 사람을 딱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현재 카카오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 문화가 너무 자율성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여기저기에서 뒤에서 딴짓한 사람들이 많고 사고를 많이 친 게 이제 드러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범수 창업자도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런 문화 아니고 우리 이제 좀 관리한다. 예, 그래서 막 옛날에 그 문화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 시점에 정신화 대표는 오히려 자율성을 상징하는 저 캐릭터가 더 강한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옛날에 인터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강연 같은 거 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의 대기업의 그 짜여진 그 조직 문화, 관리를 받고 이제 상명하복과 막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쭉 내비치는 분인데 이 위기에 그러니까 약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인재가 같이 서로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방안을 좀 이렇게 10분 발휘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꼬장꼬장한 분이 좀 어떤 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정말 대기업처럼 되게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맡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예, 지금은 좀 자율과 뭔가 이 선진 문화로 더 이미지가 포장이 돼 있는 그런 분이 대표를 맡으신 게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한다 이거죠. 네. 네. 뭐. 지금 중간에 잠깐 그 임지훈 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두 번째 케이스 아닙니까? 카카오 벤처스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K큐브 벤처스에서 대표를 하시다가 요 지금 카카오 전체 대표로 가시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게다가 BCG에서 같이 일도 하셨었고 근데 별로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분 말씀도 또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아, 그게 원래 VC 업계에서는 그 성과 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 투자가 굉장히 잘 됐을 때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서 그 투자를 이끈 파트너나 심사역에게 그 성과 보수를 주는 뭐 예를 들면 투자 성과의 몇 프로를 이렇게 떼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임지훈 대표의 경우 좀 특이하게 계약을 맺었어요. 보통 이게 그 회사를 재직했을 때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나중에 대박이 났고 중간에 나갔다면 못 받아요. 근데 만약 받으려면 끝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회수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시드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한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신에 한 몇백억 받을 수 있어요. 많게는. 이게 엄청난 그런 그 인센티브인데 근데 임지훈 대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퇴사 후에도 받는다라는 그런 조항을 좀 걸었어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이 되는데 뭐 김범수 창업자와 뭐 좀 각별한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단순히 K큐브 벤처스 대표로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본사로도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인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그 특이한 케이스였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임지훈 대표가 어떤 대박을 쳤냐라고 봤을 때 투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때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투자 전략도 혁신적이었고 근데 이 중 정말 잘 된 게 두나무였습니다. 두나무가 업비트. 그렇죠. 증권 플러스라는 그 서비스 만들었을 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밸류가 그때는 몇십억 막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두나무가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뭐 1, 20조 원까지 확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만약에 성과 보수를 받으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그렇게 있으니까 난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에서 알았어 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산을 해보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대표이사의 그 보수 책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보수의 한계는 주주총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사회까지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사회 승인에 대한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이라든지 그런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벤처에서 줄 수 없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임지훈 대표 그게 몇백억이거든요. 그게 뭐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추산돼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눈 돌아가기 마련이죠. 아무리 옛 전우였던 네. 사람이라도. 그래서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임지훈 대표가. 예, 임지훈 대표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모든 정황 근거가 다 있는데 단순히 행정작업 미비한다는 이유로 안 준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VC 업계 반응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황이라든지 증거, 근거 모두 임지훈 대표가 위에 있다라는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 임지훈 대표가 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게 하고 아무리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쉽지 그렇죠. 않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점,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하거든요, 서로. 그래, 너 부족한 거 인정, 나 부족한 거 인정.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가냐는 거죠. 게다가 카카오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그 분이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김범수 창업자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거다라는 좀 아쉬운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되게 투자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큰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한 줄 평 무조건 이렇게 증거를 남기셔라. 그래서 사인 잘 받아라. 예, 그렇죠. 그리고 돈 있으시면 꼭 법무 검토를 받으셔라라는. 좋은 게 좋은 거 절대 안 된다. 예, 그건 절대 아니다. 형 동생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대표님이 지금 카카오와 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CA 협의체에 계시는 그렇죠. 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이 몇 달 전에 그 욕설 논란 기사가 떴었죠. 근데 이분은 그 예전에 네이버 때 같이 계셨었죠. 김범수 그렇죠. 회장님이랑. 근데 이분이 좀 소방수가 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막 욕설을 했다 기사가 떴는데 또 그게 또 한번 여론이 역전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고 보니까 욕을 할 만했다. 그렇죠. 요거 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호 대표님은 제야의 초고수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에서 나온 지 오래됐고 물론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뭐 사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 뭐랄까 뒷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일구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이렇게 선을 걸치고 있는 굉장히 그 네이버 행사에도 나오시고 카카오 행사에도 나오시는 엄청난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 김범수 창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을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카카오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서 좀 어느 정도의 윤리적 혹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김정호 대표님을 낙점을 했고 그분을 경영 부문으로 이렇게 CA 협의체에 이렇게 모셔왔었죠. 그래서 좀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이 정말 카카오에 세신을 해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모셔왔고 실제로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이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논란의 시작은 카카오 그룹의 한 회사가 제주도 부동산 개발을 맡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예산이 한 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이다 보니까 카카오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외주 업체를 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부 그냥 임직원이 좀 동원되면 뭐 외부 업체를 쓰든 안 쓰든 굉장히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담당 임원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임원회의 들어가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조용히 있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다그치니까 묵묵부답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걸 참지 못하시고 개 비읍시옷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개 비읍시옷밖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일반 유튜버들은 막 욕설 하면 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참아 전 못하겠다. 그냥 개 비읍시옷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김정호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면 근데 그분이
그 페이스북을 종종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 전말이라든지 카카오 내부 사정을 한 대여섯 편의 포스팅으로 모두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김정호 대표님의 포스팅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카카오에 정말 문제가 많다더라. 그리고 뭐 카카오의 내부에 정말 카카오는 골프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골프 회원권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정말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쓰이고 있었고, 그리고 임원들의 뭐 탐욕적인 행위도 있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억울한 게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아무래도 김정은 대표님은 좀 어느 정도 사명감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어쨌든 내부 임직원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이슈화가 됐었고, 그리고 해당 임원이 그 카카오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정면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모든 그 관련자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다 승인을 받은 거다. 그래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부 여론상 좀 김정은 대표님에게 비판적 여론도 생겼어요. 그래서 카카오 내부에는 100대 0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이라는 거는 내부 구성원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한다라는 거고, 100% 오픈한다. 그렇죠. 0이란 건 외부에 절대 보안을 지킨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조직 문화 같은 건데, 그걸 어겼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은 대표님도 그 인정한다. 내가 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징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나는 좀 배제당한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저기 쇄신하라고 합류해갖고 얼마 그렇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또 다시 빠지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카카오가 문제다 이런 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기업 속사정을 알기 전에는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외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하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면 사실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 폭로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걸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문제가 맞구나라는 이렇게 공감대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물론 이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데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히려 근데 여론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김정호 대표의 그 엄청난 페이스북 포스팅 이후에 네.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카카오 맞아, 저렇게 해서 카카오가 개선되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부인들은 뭐 회사에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외부에다 이야기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여론은 오히려 잘했다. 오히려 카카오한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거기 근데 또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 골프 치다 망할 것이다 카카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부분까지 이제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죠. 카카오 조직 내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언급하니까 내부에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김정호 대표님이 아무튼 내부 일을 너무 이렇게 밖으로 까발린 건 맞는데, 100대 0 원칙에서 보면은 100% 안에는 공개하고 밖으로는 0%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인데, 사실 그분께서 강아지 비읍시읒을 말씀하신 것도 내부 정보 아닙니까? 예? 네, 그것도 내부 정보 아니에요?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 흘렸으니까 욕했다는 얘기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분명히 그 대척점에 계신 분이 흘렸을 그렇죠. 텐데, 예. 현장에 있던 분이 흘렸죠. 그랬으면은 이제 그분도 사실은 그렇죠. 내부 정보를 흘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100대 0은 지킬 수 없는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지키려면 뭐 직원들 다 이렇게 퇴근시키지 말고 핸드폰 못 하게만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블라인드, 자플랜이 그렇죠. 너무나도 폭성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불가능한 원칙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랑 뭐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좀 여쭤볼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또 포렌식까지 지금 가서 또 개인정보 침해 논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앞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부 폭로하고 뭐 감정 싸움하는 거는 사실 큰 일이 아니죠. 진짜 문제는 이 결국 딜, 그다음에 사업 이건데 작년에 정말 출혈을 많이 해가면서 그다음에 욕도 많이 먹으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면 부인을 하긴 했으나 계속 이야기가 지금 재매각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들게 취한 이 회사인데 네. 1년도 안 돼서 지금 재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재매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 전제 자체가 맞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한 언론에서 재매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협상 대상은 NC소프트다라고 이제 보도를 해서 네. 갑자기 이슈가 확 됐어요. 어, 그 난리를 치면서 산 거를 1년 만에 그렇죠. 다시 판다고 네. 했는데 이제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서 그런 일 없다. 그 매각 의사 없다. 그리고 NC소프트는 SM을 인수하는 거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양측이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보도를 근거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보도도 보면 이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이나 뭐 이런 약간 익명의 취재원이었기 때문에 뭐 듣긴 들은 얘기겠지만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NC소프트라는 회사는 옛날에 이 팬덤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유니버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다가 네. 아이고 이건 너무 우리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네. SM 계열사한테 매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매각을 하고 다시 다시 사오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걸 다시 그런 일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SM 주식을 그때 이제 공모로 샀잖아요. 네. 15만 원인가 가격을 샀는데 지금 SM 주가가 7만 원대예요. 반토막이라군요. 네,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팔면 그냥 한 5천억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이게 돈의 출처가 그때 정황상 저 중동에서 온 펀드랑 이쪽에 그렇죠. 투자받은 예. 그 돈을 써서 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중동의 국부 펀드에 투자를 한 1조 2천억 정도 받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인정했던 게 이게 SM 사라고 투자받은 거다라고 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SM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도 막 어떻게 보면 적대적 인수합병 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면서도 SM 인수에 나섰던 것도 그 명목으로 돈을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데다가 이제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생각해 보면 국부 펀드한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다시 팔면 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여론 보면은 그 재매각이 뭐 막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모르죠. 예. 저희가는 겉으로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취합해 보면 그렇다 이런 거죠. 정황 증거로서는 이게 파는 대상도 좀 이상하고 네. 팔려는 그 이유도 좀 이상하다. 주가도 너무 낮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별개로 하고 또 거기에 이 SM을 카카오로 넘기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그 경영진이 있잖아요. 네. 그 경영진은 이번에 또 다 물갈이 한다는 또 기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또 뭡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전에 이수만 PD의 처조카 네. 그분이 현재 SM 대표님이 네. 근데 이분들과 그 같이 이수만 대 SM이 전쟁을 할 때 이쪽에 한편을 되었던 그 SM의 경영진들에 대해서 뭐 또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렌식까지 한다 이런 것도 그들이 사용한 이제 회사 자산, 뭐 개인 휴대폰까지는 아니고 회사용 휴대폰과 뭐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걸 이제 감사를 하는 중인데 뭐 예를 들어 이분들이 SM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장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테넥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테넥스 엔터라는 기획사가 있는데 이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인 소속사예요. 근데 이 소속사 근데 빚은 8억인가 9억인가 있고 돈은 하나도 없는 뭐 300만 원인가 있다고 하죠 회사에. 그래서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이런 회사를 20몇 억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회사의 주주가 그 SM의 경영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회사를 그냥
또 빚만 많고 아주 작은 회사지만 내가 좀 비싸게 사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쟁을 치른 전쟁의 공신들끼리 서로 이제 이걸로 좀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경영진을 물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갈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물갈이 한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뭔가 진짜 뭐 그런 혐의가 발견이 되면 뭐 물갈이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거는 단순 물갈이가 좀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배임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전에 또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또 받고 또 구속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요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분이 있어요. 배재현 옛날에 이제 카카오 본사의 투자 총괄, 그러니까 CFO였다가 투자 총괄이 되신 분인데 엄청 카카오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되셨고요. 구속된 이유는 그거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네, 이건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또 그분이고 지금 또 다른 혐의로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김성수 대표도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그 공동 대표 중 한 명, 김성수 대표도 좀 이분도 좀 약간 어떤 위기에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이분은 또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도 하고 막 그 카카오 내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바람 픽처스라는 그 제작사, 영화 제작사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사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바람 픽처스 200억인가에 샀는데 그 회사를 200억에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사준 이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임원 중인 모 인사의 부인이 바람 픽처스의 투자자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임원 부인 돈 벌어주려고 일부러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 영장이 아마 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4개월 전에 저희 그 라이브 할 때는 요 구속 영장 그 배재현 전 대표.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요 상황이죠. 구속 영장을 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편집돼서 나갈 때쯤에는 네, 결과가 그쵸. 나와 있겠죠. 관련해서는 지금도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성수 대표도. 참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지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지금 일단 경영진이 뭔가 인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 SM 엔터테인먼트에 문제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게 카카오 엔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수한 카카오 엔터 쪽에서도 지금 경영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있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경영진 이슈가 있고, 세 개의 이슈를 지금 다 SM이 또 다른 데 인수하면서도 문제가 된 거고요. 네,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나 투자 전략으로 진행된 게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나와 내 친구, 뭐 내 부인,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 회사를 인수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냥 간단히 있을 문제는 아니고 회사 다른 주주 입장에서 오면은 진짜 경을 칠 일이죠. 그렇죠. 이게 인수합병이라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기업 활동에서 결국은 회사가 하나가 넘어가고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그 큰 상황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었잖아요. 이게 좋게 본다고 하면은 빠른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 같이 이제 많은 기업들을 쭉 뿌려놓고 이 기업들을 또 뭐 합치고 하면서 몸도 불리고 근데 이제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문어발이다. 이제 이랬었던 거고 카카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 지금 이렇게 스타트업처럼 쫙 키워놓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데들은 같이 간다. 이제 이런 전략 차이인 거다. 시각의 차이인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무튼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군요. 이게 거기서 이제 카카오의 자율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약간 요소가 있긴 한데 자율은 좋은 거지만 또 그만큼 책임이 강하게 있을 때만 자율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자율이라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 이제 계열사들도 타치를 안 했어요, 본사에서. 우리 뭐 보통 이제 삼성 그러면 옛날에 구조본, 뭐 지금 미래전략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열사들이 알아서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투자도 계열사 내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 계열사 임원이 그냥 임직원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 자기가 자기 친구 부인이 다니는 회사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김범수 창업자가 이제 그립감을 조직이 카카오 헤드에서 그립감을 갖고 계열사들까지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SM 엔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만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독과점 논란부터 이제 뭐 알고리즘 조작 논란, 그러니까 배차 알고리즘을 이제 조작했다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또 뭐 프리나우라는 이제 유럽의 큰 이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무산됐는데 이거를 또 누가 흘렸냐 이 이야기까지 여기도 또 한두 개가 아니라서 기사 읽어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랄까 그 현재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나타난 사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로컬 플랫폼 사업자들의 뭐 고민이나 숙명이 또 보여지는 뭐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뭐 플랫폼을 만들면 뭐 어쨌든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걸 회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줘야 되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정교화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고도화시켜 놔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로섬 게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있는 그 입점한 사업자들하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비슷하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수익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답은 하나죠. 글로벌로 나아간다. 그래서 좀 한국에서는 좀 수익화를 좀 약하게 하고 대신에 그 시장 자체를 아예 키워버리면 그런 논란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프리나우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프리나우는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인데 뭐 아주 압도적인 파워를 가진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니고요. 사실 그건 우버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 프리나우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가가 뭐 지금 언론마다는 다르지만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그 글로벌 단위 플랫폼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로서는 가장 취약한 그런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쏠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덩치는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건을 그 CA 협의체로부터 뭐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CA 협의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의한 건데 그 정신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가 금액이 너무 높다.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만약에 굳이 살려면 정말 그 관광객이 많은 일부 지역만 사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비즈니스 효과를 노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보통 이제 특수한 사업부를 뭐랄까 이렇게 양수도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걸 파는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프리나우로서는 당연히 정색할 수밖에 없었고 딜이 무산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2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 내부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비욘드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경영을 하자. 그런 의미로 한 건데 뭐 이렇게 제동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좀 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카카오 본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레디시라든지 타파스 미디어라든지 진짜 거액을 지고 인수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수하자마자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진짜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지금 그 엄청난 후유증과 홍역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 충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회사가 평판 리스크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망하냐? 그렇진 않아요.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면 그와 별개로 뭐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욕을 먹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는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으면 평판 리스크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제품이나 서비스가 괜찮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뭐 제품이나 서비스는 모른다 하더라도 M&A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제품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결론적으로는 회사 비즈니스가 악화될 수가 있는데 약간 2단계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점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뭐 쭉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아까 초반에 여쭤봤던 거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여쭤보면은 이게 아까도 포렌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도 또 포렌식 검사를 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직원들의 이제 개인 휴대폰까지도 포렌식을 넘겼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기사에 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그 언론에 흘렸다고 이게 개인 폰까지 압수를 해갖고 보낸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 이게 일단은 저는 되게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이런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랄까 혐의라든지 증거가 명확하면 그건 저는 공익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자 및 대외 업무를 하는 그 상당수 직원 대상으로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개인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나 대외 업무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회사 업무를 위해서 자기 정보를 오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비판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뭐 이게 그 이슈가 터졌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안 점검이다. 그리고 우리는 동의서를 다 받았고 그리고 구두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통보를 했다. 그리고 외부 기관을 그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라든지 폐기에 대해서도 다 통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좀 뭐랄까 더 나아가서 굉장히 좀 오해를 사기 쉬운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 해석돼 버리면은 공익 제보가 시가 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보를 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이 모든 역할을 이 모든 과정을 나중에 그냥 흘렸다고 해서 다시 검사해갖고 누군가 추적해갖고 이 사람 처벌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공익 제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물론 이게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만약에 뭐 내부에 있는 뭐 치부를 좀 뭐랄까 그 언론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고발 시스템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투자에 대한 거긴 합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건 NDR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비밀에 대한 그런 그 서약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 이제 보안을 지키는 게 불문율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걸로 그러니까 특히 투자 업계에서 이런 걸로 포렌식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돌려봐요. 다 돌려보고 NDR이 걸려도 다 돌려보고 이걸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검사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스탠다드가 될까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뭐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텐데 이게 동의가 자발적인 동의가 아닐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를 안 해버리면은 동의 안 한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면 이길 겁니다. 노동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 제보나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진짜 빡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욘드 코리아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 직원들은 외부 유출시켜버리고 위에서는 그걸 반려시켜버리니까 아마 카카오 모빌리티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이렇게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이거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짜치긴 하는데 이게 멜론이 한 달 이용권 이런 거를 해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한 30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지를 했을 때 지금 당장 해지가 안 되고 30일을 다 쓰고 이제 이번 달 낸 돈은 이미 다 나가고 네. 요렇게밖에 해지를 안내를 안 했다. 사실은 네. 지금 당장 끊을 수 있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과징금을 받고 시정명령까지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 멜론에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이게 압박이 들어오면 뭔가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너무 정말 강한 거 아닌가? 어디까지 카카오를 과연 이렇게 이런 표현 좀 그런가요? 근데 사전에 있습니다. 조질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사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 공개적으로 조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뭐 전 부처에서 이제 카카오를 잡고자 하는 게 느껴져요. 네. 이게 뭐 좀 전에 멜론 사례도 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금감원 이런 데는 지금 또 매출 부풀리기 이런 걸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자세히 어떤 부분은 진짜 문제가 돼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것까지 문제가 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3천억 원대 매출을 부풀리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리를 하는데 이게 뭐 이거예요. 카카오가 이제 그 기사들한테 20%의 네.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20% 받은 다음에 뭐 광고비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한 17% 정도, 15에서 17%를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수료를 받고 나는 광고비를 쓴 거야라고 카카오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 20%가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 따로 잡고 이건 비용 비용, 따로 잡고 그러니까 광고비 비용 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금감원에서는 또 매출 사실 3%에서 5%인데 이거를 20%로 뻥튀기 해가지고 장부를 엄청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감리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 하면 영업이익에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만 달라지는 거지 이익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뭐 그걸 이렇게 분식회계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그게 매출인데 그거를 부풀리기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과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금감원 이렇게 나서 조사하고 있고요. 공정위 나서서 아까 말했던 그런 멜론 이런 사례 있고 또 이제 알고리즘 조작 뭐 이걸로 또 공정위가 소송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소송을 아마 카카오가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고 그 다음에 또 공정위가 우티와 타다의 이런 경쟁사의 택시를 배차를 카카오가 시켰다. 그러니까 내 거만 해 이렇게 했다는 걸로 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 했다면 이건 큰 잘못이죠. 근데 국민연금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투자자였어요. 단순한 투자자 한 5% 정도 갖고 있는데 지분을 단순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단순 투자자 그만 나 일반 투자자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이제 어느 정도 지분율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뭐 투표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임원 누구를 쓰는 안 하는 이런 게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경영에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 이제 국민연금이 된 거죠. 보통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을 하면 이게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 주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다 이게 공기업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웬만하면 경영에 간섭을 안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손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카카오를 다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근데 제일 관건은 그거겠죠. 김범수 창업자한테 칼이 가느냐 안 가느냐. 카카오는 그 모든 거는 당하더라도 그것만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카카오인지 김범수 의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그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막았어요. 뭐 경찰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아직 기소는 안 했거든요.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할지 구속 기소할지 그것도 관건이고 네. 절대 막아야 되겠죠. 카카오 입장에서 구속 기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칼날이 김범수 의장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이제 의장이 아니죠 지금은 참 김범수 아까 창업자. 협의체 참. 의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의협의체 공동의장. 예, 예. 하여튼 김범수 창업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 마지막에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김범수 창업자가 나서서 지금 뭐 경영진도 좀 이렇게 바꾸고 쇄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분마저 이제 구속이 돼버리면 아무도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큰 일이라서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지금 카카오는 이제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무조건 바싹 엎드리다가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택시 기사들이 불만 다 들어줄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까지 쭉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쭉 안 네.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조금 잘 되는 데라고 기사가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또 아까 그 비욘드 코리아 맞나요? 비욘드 코리아의 그렇죠. 해외 쪽 얘기가 특히나 이제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피코마 네. 이쪽이 잘 된다는 지금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피코마는 보니까 뭐 전 세계 앱 순위에서 게임 빼고서 수익 7위다 뭐 이런 자료도 냈던데 이쪽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피코마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1등이거든요. 일본 웹툰 시장에서. 근데 일본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웹툰 뭐 많이 본다 하지만 일본이 또 이제 일단 만화 쪽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잡고 있는 피코마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액이 이제 1,000억 엔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1,000억 엔이면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웹툰 거래액이 1조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시장을 보니까 전 세계 웹툰 시장의 77%가 일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1등이니까 엄청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시장은 10%, 뭐 미국 시장 7%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피코마가 잘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타파스라고 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 뭐 타파스 레디시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을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인수한 두 개 합쳐서 1조 넘게 가지고 산 회사인데 이거는 뭐 그만큼 아까 말했던 미국 시장 자체가 작은 시장이고 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런 시장이고 거기서도 1등이 아니에요. 타파스는. 거기서도 네이버 웹툰이 1등이고 타파스가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 북미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데 최근에 뭐 발표로는 하루 거래액이 이렇게 2억 원이 넘었다고 우리 이제 잘 되고 있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하루 거래액이 2억이면 1년으로 치면 한 700억 매일 2억 넘은 게 아니고 하루 넘었다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700억이라고 치면 1조를 만들면 10배 한 15배 이상 그 거래액이니까 거기서 이익으로 그거를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한 거지만 이걸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투자에 비해서.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건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웹툰이 기대만큼 성장이 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약간 여전히 그 미국 내에서 볼 때는 약간 기익들 거기서 막 이런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 아직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어떠한 콘텐츠라고 어떤 문화의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웹툰 하는 사람들도 쉽진 않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피코마 이 일본 쪽에서 잘 나가는 건 확실히 의미가 있군요. 그쪽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있는 미국 콘텐츠들이 아니고 한국이나 이런 동양 콘텐츠를 더 좋아한다는 게. 번역해서 그냥 갖고 가면. 이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IP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웹툰 자체로는 큰 이용자를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이걸 이제 IP로 발전을 시키면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네. 이 IP를 가지고 뭐 영화화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IP 제공만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헐리우드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봐야겠지만 네. IP로서는 같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IP를 좋아하더라. 물론 이제 약간 서브컬처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메인 헐리우드 같은 데 넘어설 수 있을지 그거는 좋은 일도 있다라고 지금 좀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최용식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적으로서는 지금 뭐 이렇게 엄청 안 좋은 건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전 그룹사에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카카오 그냥 물론 성장이 조금 멈췄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도 있지만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정도를 빼면 대체로 자기 사업들은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 평판 리스크가 슬슬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영진들이 계속 물갈이 되면 이게 매니지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위축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택시 모빌리티가 인수가 이제 무산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한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몸조심이 더 먼저 가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예. 보수적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질러보자라는 게 지금까지 카카오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 되는 것만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면 과거처럼 이제 뭐 엄청난 성장세는 이제 끝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쇄신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잡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계속 터지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요게 지금 충분히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한국형 주식회사는 사실 아무리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심 의사결정은 창업자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가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예전에도 카카오를 진두지휘했었고 다만 많이 맡겼겠죠. 그 위임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이제 그립감 있게 가는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 카카오의 모습은 김범수 의장이 지금까지 결정했고 그 책임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모습을 보면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당황하신 것 같고 사실은 왜냐면 굉장히 처음 겪는 일일 테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좀 그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카카오 본사가 대표적이죠. 대표가 계속 바뀐다는 측면에서 아 이게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M&A를 굉장히 좀 무리하게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게 SM이 대표적인데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 거였고 근데 그 책임도 사실 김범수 창업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카카오가 이 사회를 열어가지고 우린 한다라고 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논란은 많은데 수습을 해야 했고 그리고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악수 아닌 악수를 덮고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더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고 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고 그 뭐랄까 리더십에 있어서 좀 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카카오라는 이름까지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있는데 좀 대응을 세련되게 좀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카카오가 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할 때부터 다들 예측도 했었고 그다음에 다음을 인수한 게 아무튼 사람 때문에 인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보면 경영진 인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은 계속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의 목표가 100명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대표를 할 만한 100명을 충분히 거느리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100명은커녕 지금 한두 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답은 없겠죠. 근데 약간 김범수 창업자의 성격도 좀 묻어 있다고 사람들은 보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김범수 창업자의 보통 리더십을 다들 형님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되게 그 친근하고 존경받고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와 이게 비교하면 이제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는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딱 부러지고 이제 오히려 좀 비즈니스적으로 뭐 좀 안 맞으면 내보내고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고, 김범수 창업자는 이제 조금 안 맞아도 같이 가자 우리 이런 스타일의 이제 두 캐릭터가 다른데, 이제 김범수 창업자의 그 스타일이 약간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 게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 그만두고 다시 고문으로 들어왔을 때 노조에서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냥 내치지 못하고 또 그래도 너 그래도 좀 고문비라도 좀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 약간 온정적인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 카카오의 좀 임원들을 다 이렇게 부정적 이슈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표급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온정적으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이걸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네이버가 2014에서 15년 독과점 이슈가 있었을 텐데, 그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대처를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이버의 경우 어쨌든 뭐 그 창업자가 직접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이라든지 조직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비교하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때는 네이버의 경우 전문 경영인이었던 김상원 대표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고위 임원들 실무자들이 꽤 당당했어요, 사실은. 그때 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거는 잘못했고, 이건 고치겠다. 근데 이거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못 고치겠다.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명확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고면 우리가 받아들인다. 만약에 뭐 벌금 얼마 이상이면 우리가 그 법적 소송한다. 이런 걸 정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일단 이혜진 창업자가 개인적인 흠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깨끗한 분이시고, 그리고 네이버의 내부 시스템도 삼성의 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모방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탄탄한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바깥하고 싸우는 홍보 조직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줬거든요. 예산도 많이 늘려주고. 그러면 뭐 홍보 조직으로서는 언론과 그 여러 가지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싸움에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뭐 개인적인 흠이 있다라고, 글쎄요, 그걸 보기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좀 노이즈를 일으킨 바 있었고,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한 그런 시스템으로 내부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홍보 조직에도 네이버만큼 힘을 실어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실히 성장 과정에서 뭐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인간의 욕망을 잘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나선다. 그리고 뭐 이슈가 되더라도 일단 한다, 지른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확실히 네이버 시절 때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시점에서 뭐 의견을 내자면,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그 네이버의 그걸 네이버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냐라는 얘기를 물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막 폭탄이 내려 떨어질 때는 전우끼리 모여서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폭탄이 다치 나가길 기다려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손 꼭 잡고 버티자. 예, 이런 건데, 근데 이걸 카카오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제 충격파가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두부에 칼 들어가도 막 푹푹푹 지금 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부의 결기, 조직력, 욕 먹을 때 이런 거 우리가 잘못했다, 고치겠다.
이건 잘못 없다. 우리가 못 고친다. 이런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다 미안하다 우리가 뭐 맞추겠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그 협상이 안 되는 싸움에서는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결기가 필요하고 좀 내부 조직력을 다져야죠. 그래서 그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좀 이걸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지금 그 외부의 충격에 뒤흔들리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뭔가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심대석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신아 대표 내정자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뭔가 일사불란함 쪽의 이미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숙제시겠네요. 이제 신임 대표가 되시고 나면. 전 아까 방금 사례를 들었던 그 네이버가 10년 전에 비슷한 이슈를 겪을 때 그때 네이버의 대표는 회사 경영보다 에너지의 한 50% 이상을 그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정치권, 뭐 공무원, 언론 이런데 모든 자리에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런 약간 그 회사를 대표하는 그 사람으로 움직였는데 그런 점은 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카카오 새로 신임 대표님이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좀 뭐 창의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짜르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은 이제 의문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김상원 대표님이 변화의 시대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라는 뭔가 그런 강연을 무슨 기관으로부터 그걸 받고 강연을 하는데 기자들에게 다 뿌리더라고요. 우리 대표는 이런 기관 강연한다. 네. 뭐 기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아침에 되게 이른 아침에 해서 제가 투덜대면서 갔는데 강연은 20분 정도 하고 네. 1시간 정도를 왜 우리가 잘못을 안 했는지 그리고 왜 독과점 논란이 말도 안 되는 건지 왜 인터넷 기업은 이런 그 독과점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런 걸 1시간 동안 강연하고 Q&A 그것만 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와 대단하다 결사적으로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받았고 또 그때 뭐 기자들은 다 아는 일화이긴 한데 그때 이해진 창업자하고 김상훈 대표가 대형 언론사 조직에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녀서 거기에 사주라든지 편집장 대표를 만나면서 어필을 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잘못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과 우리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런 걸로 해서 상당 부분 그런 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결기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걸 할 사람이 필요하다. 카카오 입장에서 되게 그런 뭐랄까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걸 위해서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영업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정말 뭐 담당자 집에 찾아가서 좀 이번 계약 좀 해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 메시지 관리를 엄청 일사불란하게 했었잖아요.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 언론사에 대한 이제 관계를 잘 맺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의 방향으로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카카오는 확실히 뭐 그런 거 면에서 지금까지 관리도 그랬고 지금도 좀 일사불란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비스 영역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런 거 논란이 된 거를 다 이제 외부로 넘기고 그런 사업을 이제 직접 안 하고 해외로 가겠다라고서 계속 이제 해외를 두드리고 라인 같은 거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 기반으로 가겠다고 해서 조금 생뚱맞아 보이지만 막 로봇 이런 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뭐 사우디 개척 이런 데 다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는 네이버가 왜 로봇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 시기에 뭐 택시 뭐 이런 약간 아주 그 시민들 아니면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리스크가 커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네이버는 일부러 안 들어가요. 그런 그러니까 규제 이슈가 있을 법한 곳을 일부러 안 들어가거든요. 뭐 은행 같은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의 차이가 또 그런 차이를 이제 리스크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했죠.
네이버는 해보니까 이쪽은 피곤해. 이쪽 빨리 네. 버리고 저 딴 거 할래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여기 비어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지금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꽤 길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사안도 복잡하고 정말 많이 얽혀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를 다룰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지만 좀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빅테크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근데 아쉬워요. 카카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범수 의장이 정말 한국에 없는 좋은 회사,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또 기업 문화도 한국에 없는 기존의 한국 기업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닌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어떤 모범이 되고 싶어 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의 실패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회사가 비욘드 코리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 시장 그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콘텐츠 영역으로 가기 위해선 SM이 꼭 필요했고, 그리고 사업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하이브보다 더 공격적으로 한 건데, 정말 이거를 그렇게까지 막 나쁘게 봐야 되나?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좀 먹은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취지라든지 목적 방향은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다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좋게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좋은 시도들을 했어서 그 시도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 무산이 된 것 같은,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되나 봐. 근데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될까봐 좀 정말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글로벌로 가는 길목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게 좀 잘 연결이 돼서 빨리빨리 진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로 좀 잘 거듭나서 또 단단하게 가야 또 더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단단하게 정말 성장해 가는 과정에 성장통을 좀 겪으면서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다 전해드렸고요. 그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두 회사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요즘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티타임즈의 방향도 그렇지만 사실상 뭐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라이센스 따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앙트로프러너십과 그 창의성을 가져야 되는 시대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웃스탠딩이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제 이제 뭐 자식들이 태어난다면 저는 아웃스탠딩 구독권을 끊어주고 너는 당당히 세상에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해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아웃스탠딩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요 다음번에는 또 신나는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명절도 있어서 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